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강제 구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속된 뒤에도 오늘 공수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그러자 공수처는 오후에 직접 서울구치소에 이 검사와 수사관들을 파견했습니다. 대통령을 공수처로 데리고 오는 강제 구인을 시도하는 건데요. 자, 공수처도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건 서로 다 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구치소 나가 있는 김정근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그러니까 공수처가 대통령 구치소에 간 건 강제 구인을 하려였군요.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소속 차량 2대가 이곳 서울구치소로 들어간 게 오늘 오후 3시 40분쯤입니다. 그리고 경호처 차량들도 뒤따라 구치소로 들어갔는데요. 공수처 차량이 들어간 지 3시간 넘게 지났는데 공수처 차량 일부는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강제 구인이나 방문 조사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는데요. 조금 전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국회 법사위에서 서울구치소에 공수처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도착했다고 보고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이게 윤 대통령을 강제로 공수처에 데려오기 위한 조치라고 인정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내부 상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치에 응했는지는 아직까지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오늘 오전 강제 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구치소 조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강제 구인에 나선 이유 중에 하나일 텐데 대통령이 공수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공수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5일 체포 당일 이뤄진 조사를 제외하면 체포와 구속 기간 내내 공수처 조사에 한 번도 응하지 않은 겁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출석 불응 의사를 전달받지도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대면 조사가 필요하고 또 시급하다고 생각해 강제 구인에 나선 건데요. 강제 구인에 나서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 강제로 윤 대통령을 공수처로 데려올 방법은 없기 때문에 고민이 깊은 걸로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현직 대통령 구속은 사상 처음인데요. 구속 첫날 밤 윤 대통령은 수용동에서 어떻게 보냈을까요? 3.7평 안에서 독방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체 검사와 머그샷 촬영에는 잘 협조했다고 합니다. 공수처는 다음 달 7일 전에는 기소할 걸로 보입니다. 배준석 기자입니다. 국회에 출석한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반 수용동에서 하룻밤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어저께까지 경호처와 경호와 관련된 문제를 협의를 완료하고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용동으로 이동을 완료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여러 수용자가 같이 쓰는 방이 아닌 독방에 수용됐습니다. 전직 대통령들 예하고 비슷하게 한 3.6이나 7평 정도 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머그샷 촬영과 신체 검사 등 정식 입소 절차에도 잘 협조했다고도 전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첫 구금이라 경호처와의 협의를 하고 있다며 외곽 경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목욕이나 운동 시간 등을 조율해 다른 수용자와 마주치지 않게 구치소 내부 경계도 철저히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 서부지법 난입 사태처럼 윤 대통령 구출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호처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처하고도 협력을 해가지고 경호에도 문제가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을 빼내자 이런 얘기가 있더라도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한 차례 연장을 전제로 다음 달 7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체포됐지만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심사로 정지된 체포기간을 추가해 2월 7일까지 구속 상태가 유지되는 겁니다. 기소는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이 2월 7일 전에 하게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공수처는 변호인 외에는 윤 대통령 외부인 접견을 금지했습니다. 부인인 김건희 여사도 접견할 수 없는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엄격한 조치입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서울구치소의 수감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인단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의 일반인 접견을 금지하는 결정서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은 만날 수 있지만 가족 등 일반인 접견은 일체 금지된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면회를 와도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없습니다. 접견 제한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내려지는 행정처분입니다. 검사의 결정사항이라 법원 판단을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사유로 증거인멸 염려를 들었던 걸 근거로 공수처가 접견권에 폭넓게 제한을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대통령 변호인단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부인해왔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도주할 이유도 없습니다. 또 증거를 인멸할 사항도 없습니다. 대통령을 왜 구속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돼 수사를 받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일반인 접견 제한이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속된 첫 주말 오전에 가족들이 찾아와 접견한 적이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변호인 외에는 접견이 금지되면서 가족은 자연스럽게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가족을 겨눈 접견 제한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외부와 서신을 주고받는 것까지는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족이나 지인들과 직접 소통할 방법은 사실상 편지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대통령 측은 가족 접견 불허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 때문이라는데 이 가족이 내란과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권경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접견 금지 결정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의 눈과 귀, 생각할 자유까지 막으면 안 된다며 입장문을 냈습니다. 기가 차는 일이라며 정보 접근 반경을 과잉 억압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고 국익면에서 재앙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 측에 복귀할 수도 있는 만큼 일반적인 형사 피의자와는 달라야 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변호인단도 가족과의 접견까지 제한하는 건 수사 목적이 아닌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국가인권위원회도 구속된 피의자 가족 등에 대한 과도한 접견 제한은 방어권 침해라고 결정한 전례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공수처의 접견 금지 결정 이유가 모순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많은 증거와 진술이 확보돼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고 주장해놓고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접견을 제한하는 건 모순이란 겁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정지 상태일 때도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비서실장 등을 통해 자료나 보고를 받은 전례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 금지 조치는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기 전까지는 적용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아는 기자, 법조팀 유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서울구치소 안에서 뭔가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공수처가 대통령 지금 강제 구인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탄 차량이 이 서울구치소 안쪽으로 들어갔거든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윤 대통령을 강제로 공수처로 데려와서 조사하려는 이른바 강제 구인을 시도 중인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법무부 호송 차량이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강제 구인 시도가 성공하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강제 구인, 강제적으로 데려온다는 뜻인데 그럼 대통령 나와야 돼요? 어떻습니까? 네, 이게 성공한다면 나와야 하는 건데 이 공수처는요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윤 대통령을 데려와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수용실을 나가기를 거부할 경우에는 억지로 차량에 태우거나 이렇게 끌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공수처 차량이 진입한 지 3시간 가까이 되고 있지만 강제 구인에 성공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당에서는 이걸 비판을 많이 하던데 대통령의 구속 사유가 정말 딱 한 줄이에요? 네, 서울 서부지법이 밝힌 윤석열 대통령 구속 사유 딱 15글자였습니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한 줄 분량이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후로 휴대전화를 바꾸고 또 SNS를 탈퇴한 점 등 공수처가 주장한 증거 인멸 주장을 받아준 겁니다. 15글자면 짧은 겁니까?
네, 이게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내란 혐의로 구속됐던 김용현 전 장관의 사유와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 전 장관 구속 사유는 똑같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였는데요. 이 뒤에 설명이 더 붙으면서 총 80자 분량이었습니다. 여기에 범죄 혐의 소명 정도,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다만 이 김 전 장관은 서울 서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서 또 다른 판사에게 구속 심사를 받았다는 점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2년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됐을 때 그때는 기각 사유가 길었는데 이번엔 너무 짧다. 이걸 비교를 많이 하던데요. 네, 2년 전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됐을 때는 총 600자 분량의 사유가 공개가 됐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된 걸로 보인다면서도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 대상인 점을 감안했다. 이렇게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오늘 국민의힘도요, 이 대목을 바로 들고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도 공적 감시 대상이 아니냐.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에 법원이 더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15글자, 이재명 대표는 600글자. 왜 이런 차이가 나오는 겁니까? 네, 이 상황이 이재명 대표는 영장이 기각됐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영장이 발부됐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보다 기각할 때 그 이유를 더 길게 적고 있거든요. 이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구속 이유가 합당하다 이렇게 판단될 때는 적용되는 사유에 판사가 체크 이렇게 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영장을 기각하려고 하면 왜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이 구속 필요성을 받아줄 수가 없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현직 판사들에게 물어봤더니 추가로 문구를 적었다가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영장을 발부할 때는 간단하게 결론만 쓰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비교해보죠. 전직 대통령들은 어땠어요? 그래서 사유가. 네, 과거 박근혜 또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사유를 살펴보니까 박 전 대통령은 35자, 이 전 대통령 83자였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윤 대통령보다는 좀 길죠. 이 혐의 소명 정도나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지위 같은 점이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추가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 현직보다는 구속 여파가 작다고 볼 수 있는 전직이었지만 발부 이유를 좀 더 설명하려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유지훈 기자였습니다. 여야 지지율이 비상계엄 사태 후 처음으로 뒤집혔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 겁니다. 전문가들은 계엄 이후 민주당으로 쏠렸던 중도층이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역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46.5%, 민주당은 39%로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전주 대비 국민의힘은 5.7%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3.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5주 연속 국민의힘 상승세입니다. 계엄 직전보다도 오히려 더 큰 격차입니다. 중도층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계엄 이후 민주당으로 확 쏠렸던 중도층이 최근 들어 여당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도층이 민주당의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중도층을 좀 중심으로 본다면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정략적으로 대응한다는, 그러니까 국가 위기란 상황 속에서 국가라기보다는 정당 측면에서 행위한다는. 거대 의석을 지닌 민주당에게도 국정 안정 책임을 함께 주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성민 정치 컨설팅 민 대표는 비상계엄을 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었으니 이 지경까지 온 데 대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도층 여론은 언제든 요동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서울 서부지법 난입 사건 전 조사 수치인 만큼 중도층 민심은 또 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부지법 난입 사건은 중도층의 큰 악재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당 지지율보다 정치권이 주목한 부분은 정권 연장론과 정권 교체론입니다. 계엄 이후 2배 이상 교체론이 높았었는데 비슷해졌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위기감을 느낀 보수가 먼저 결집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12월 넷째 주 60.4%, 32.3%까지 2배 가까이 벌어졌던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 여론이 3주 만에 붙었습니다. 46.2대 48.6%,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엄 이후 정권 교체 위기감을 느낀 보수층의 결집세가 더 강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구속돼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지지층이 결집했고 민주당은 헌재 판결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변수여서 지지층이 아직 결집하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수층 사이에서는 국회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공포스러움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도 여당이 잘해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했다기보다는 민주당의 아무 근거 없는 내란 선동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권 없는 불법 수사 행태. 민주당 상임고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 점령군, 개선군 모습을 조심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의원들의 언행에 유의해라. 점령군 혹은 개선군 같은 모습 보이면 절대 안 된다. 친명계 내부에서는 걱정할 거 없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한 친명계 핵심 의원은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장수가 없어졌다며 장수 주변에서 폭동을 일으키며 무너질 일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호남 민심도 심상치 않습니다. 정권 교체 여론이 일주일 만에 20%포인트 하락했는데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에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박자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론조사 추세가 달라진 배경에는 호남 민심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광주 전라에서 정권 연장론은 34.9%로 2배 늘어난 반면 정권 교체론은 58.3%로 줄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정권 교체론이 20%포인트 급락한 겁니다. 계엄 이후 민주당의 강성 일변도 행보에 대한 피로도를 언급한 호남 시민이 있었습니다. 너무 탄핵을 많이 했잖아요. 그냥 감사 업무도 시작해서 뭐 검사라든가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 탄핵을 너무 많이 남발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 호남 지역 비명계 관계자는 이 대표 외에 다른 목소리가 없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고 했습니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민주당 지지층, 호남도 흔들림이 감지된다며 후보 교체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민주당 호남 의원들은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지면 결국 이 대표로 결집할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 호남 지역 친명계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그 사이 민주당이 민생, 경제에 주력하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흠없는 사람 없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강압적인 수사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부당함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호남 민심은 전략적인 선택이 좌우하는 만큼 명확한 흐름을 파악하려면 추이를 좀 더 봐야 한다는 전문가 분석도 많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여론조사와 관련해 여론 조작이 의심되는 대목이 있다며 당내 별도 기구를 설립했습니다. 조작 행위가 드러난 업체는 다신 등록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여당은 여론도 통제하겠다는 거냐며 반발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여론조사 추이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대선 주자 1위로 김문수 장관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러니까 여론의 추이도 해석이 참 어렵지만 김문수 장관이 대선 1위다라고 했을 때 나 이것도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민주당은 당내에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일부 조사의 경우 신뢰할 수 없다는 강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왜곡 혹은 조작 관련된 검증 결과 의심이 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하거나. 특위 관계자는 여론 조작 행위가 드러난 업체는 다시 등록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식으로 문항 설계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사무실도 없는 부실한 조사 업체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재명 대표와 점심 식사를 한 민주당 상임고문단은 복합적이긴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여론조사 기관 손보기와 여론 통제 선언이라며 민주당의 특위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오르자 더더욱 이재명 대표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는 이 대표 이름을 59번 꺼내 들었습니다. 여권 잠룡들도 여기엔 한 목소리입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아침 지도부 공개회의 40분 동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름을 59번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질서와 법치 준수의 반대말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범죄 피해자 이재명은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어서 29번의 탄핵을 했습니다. 발언자 대부분이 이재명 때리기에 집중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됐으니 그 다음은 이 대표라며 사법 리스크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민주당이 살려면 이재명 대표를 손절해야 한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내 대권 주자들도 가세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시간이라며 2월 15일 전까지 2심 재판을 마치라고 했습니다.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랄 기가 찰 노릇입니다. 애초에 대한민국 사법체계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은 누굽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내란 특검법을 언급하며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수개월짜리 특검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운동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반감이 지지율 상승의 가장 큰 이유로 보고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민생, 경제를 챙기는 행보로 6대 시중은행장들을 불러 모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경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6대 시중은행장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금융약자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도움이 절실할 텐데 원래 금융기관의 역할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원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더욱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야당 대표가 시중은행장을 만나는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는 은행권에 금리 인하 등을 압박하기 위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뭔가를 갖다 강제하기 위한 건 전혀 아닙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40분가량 이루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금융사들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규제 개선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도 이 대표의 주요 정책인 지역화폐법 등을 입법과제로 발표하며 민생경제 행보에 주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며 기껏 한다는 일이 6대 시중은행장들을 불러 모아서 군기 잡는 대통령 행세이고 지역화폐법 추진에 대해서도 이 대표 관련 이권 의혹이 제기됐는데 사용 의도가 궁금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홍지은 기자 나왔습니다. 여론이 요동치고 중도층이 움직인다 리포트 봤는데 실제로 중도층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중도층 움직이는 거 맞습니다. 그 핵심은요, 20대와 30대, 바로 2030입니다. 수치를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추이를 보면 2030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0%포인트 이상 껑충 뛰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2030에서 탄핵 찬성 여론이 줄었고요. 반대 여론이 늘어나는 추이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네, 여론조사 전문가 9명에게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여론이 변화된 계기, 결정적 장면을 물었더니 전문가 9명 중 8명이 이 장면을 꼽았습니다.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이었습니다. 총리 탄핵을 시작으로 대행의 대행체제, 무리한 탄핵 남발, 이게 맞냐는 거죠. 특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야당의 발목을 잡았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사고 수습과 관련된 정부 측
인사들이 대부분 대행인 걸 보고 국정 공백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사태까지 온 건 이재명 대표 책임도 있다는 여론과 야당의 거친 행태에 대한 반감이 생겼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정 공백의 책임을 민주당에게도 함께 묻는 거다 이런 거군요. 네, 중도층을 건드린 또 다른 이슈도 있었습니다. 민주당발 SNS 검열 논란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중 절반 이상이 이 요인을 꼽았는데요.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요, 어느 세대보다 자유에 민감한 2030 세대에 부정 여론이 형성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점점 중간층이 사라지고 양 진영을 향해 뭉친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지금 중도층이 움직이는 건 종합해 보면 민주당에 대한 경고 성격도 있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겠네요. 네, 국민들이 점점 조기 대선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고요. 다수 의석에 대선까지 이겨서 집권하게 된다면 민주당 견제는 누가 하냐 이런 심리가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박성민 대표는요, 일종의 포비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40% 박스권을 못 넘는 것도 같은 취지로 분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럼 계속 상승세라던데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전문가들도 부정적인 전망이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론은 시속 게임이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정권 교체에 불안해진 보수가 먼저 결집했지만 보수가 결집한 걸 볼 진보층도 앞으로 결집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진보층은 계엄 이후 정권 교체가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만만치 않다고 여겨지면 이 역시 뭉칠 거란 겁니다. 지난 주말 있었던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도 진보 결집에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도 있었습니다. 윤태곤 실장은 이재명에 대한 반대밖에 없으니 보수 진영이 갑갑할 것이라고도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지금 앞으로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확실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십 번 내지는 수백 번 출렁일 거란 게 전문가 9명 모두의 공통된 분석이었습니다. 특히 이슈에 따라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게 중도층이고 2030 세대거든요. 전문가들은 해결책도 내놨습니다. 여권은 극우 진영과 선을 긋고 거대 의석을 지닌 야권은 책임감, 안정감을 보여줘야 한다고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지지층 유혹이 커서 여야 모두 쉽지 않은 길이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홍지은 기자였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결정에 반발하며 서부지법 인근에서 폭력 행위를 한 90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은 20, 30대 청년이었는데요. 10대도 포함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다함 기자입니다. 깨진 유리창 너머 법원 건물로 진입하는 사람들. 경찰 방패와 법원에 있는 집기들로 유리창을 깨고 소화기로 자동문을 부순 뒤 법원 7층 판사실로 향합니다. 서울 서부지법을 에워싸고 경찰관들을 밀며 싸움을 벌입니다. 법원 내부로 난입했거나 주위를 둘러싼 사람들 중에는 젊은 사람들이 여럿이었습니다. 경찰이 서부지법과 인근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로 현행범 체포한 사람은 모두 90명인데 20, 30대가 46명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경찰은 체포자 가운데는 10대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체포자 중 66명을 선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 난입해 물건을 부순 체포자 전원과 공수처 차량 운행을 가로막고 파손시킨 시민들, 경찰관을 폭행한 사람 등이 구속영장 신청 대상입니다. 경찰은 법원 난입과 점거 사태의 배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그 보수 유튜브 세력 등에 대해서 배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초기 단계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증거 수집을 해서 관련 사실이 확인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선 죄질이 무거운 체포자들에게는 최대 징역 10년형까지 처벌할 수 있는 소유죄 적용 대상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소유죄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보고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이 법원 난동 사태를 두고 경찰의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심사를 받고 떠나자마자 경비 태세를 너무 낮춰버린 것 아니냐는 건데요. 경찰 내부에서 지휘부에 대한 성토도 나왔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서부지법을 빠져나가는 윤석열 대통령 호송 행렬. 시위대가 있었지만 차벽과 경찰에 막혀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때 법원 주변에 배치된 경찰은 약 3,000명이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인 새벽 3시쯤 시위대 300여 명이 법원 후문을 통해 법원에 난입했습니다. 경찰 경비 인력은 1,000명 규모로 줄어 있었고 법원 후문 차벽도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소화기를 뿌리고 벽돌과 쇠파이프로 위협하는 시위대를 상대해야 했던 경찰관 대부분 헬멧과 보호 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시위대를 막다 부상을 당한 경찰은 총 17명입니다. 현장 경찰관 사이에서는 왜 현장 직원을 몸빵으로만 생각하느냐, 누가 봐도 후문 쪽은 허술했는데 대비하지 않았다 등 지휘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찰 지휘부는 지휘 잘못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폭동의 원인이 경찰 지휘부의 안일한 대처의 미흡입니까? 아니면 폭도들의 불법행위 때문입니까? 이번 서부지원 폭동이. 폭도의 불법행위 때문에 폭동이 발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재발 방지책을 찾겠다고 다짐했지만 법원 집단 난입을 막지 못한 완벽한 경비 실패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난입 사태를 겪은 서울 서부지법은 오늘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깨진 유리창에 상자를 덧대고 파손된 외벽은 보수에 들어갔는데요.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도 차벽을 세우고 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리창 안에 파란색 판자가 임시로 끼워져 있습니다. 부서진 벽 옆에는 보수 작업에 쓰일 자재들이 놓여 있습니다. 업무를 재개한 서울 서부지법의 모습입니다. 문은 열었지만 외부인 출입 통제가 강화됐고 민원 상담 업무는 오는 24일까지 중지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열리고 있는 헌법재판소도 경비 강화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정문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했고 정문 앞 도로엔 경찰 기동대 버스로 차벽을 설치했습니다. 경찰은 기동대 버스로 헌법재판소 주위를 차벽처럼 감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 지지 시위대가 헌재까지 진출해 담장을 넘으려고 시도하자 대비하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정 진입 전 검색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와 헌법재판관 신변보호에 돌입했습니다. 헌법재판관 한 사람당 경찰 3명이 신변보호를 맡을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긴급회의를 연 대법관들도 서부지법 난입과 폭력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 부정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사법부, 국회, 또 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피력을 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집단 난입과 폭력 사태로 파손된 서울 서부지법의 재산 피해 액수가 6억 원이 넘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현입니다. 야당은 여당이 폭동을 선동했다며 책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전광훈 목사를 지지하는지 밝히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여당은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한 경찰도 책임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국민의힘이 강성 지지자들을 선동해 일어난 폭동으로 규정했습니다. 정강훈에게 90도 폴더 인사를 하고 극우 유튜버들과 일심동체가 되어 지지자들을 계속 선동한 것이 폭동을 부른 원인 아닙니까? 국힘도 전광훈식 극단주의와 폭력에 대한 입장을 선명하게 밝히기를 요구합니다. 이어진 국회 현안 질의에서도 여당을 몰아세웠습니다. 이게 내란이 아닐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는 서울구치소를 들어가서 강제로라도 왜 국민중앙권이 최고의 권위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서 분노하지 않고 불편함을 느낀다면 심정적 내란 동조 세력이다. 국민의힘은 난입자들의 폭력 행위와는 선을 그었습니다. 폭력을 동원한다면
어떤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폭력을 선동하거나 비호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각별히 말과 행동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소극적인 경찰의 대응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오히려 옆으로 터주면서 비켜주면서 시대들이 건물 내로 많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영상도 있는데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위험성을 고려해가지고 충분한 사전 대비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광기 어린 마녀 사냥이 아니라 차분하고 성숙한 자세라며 강성 지지층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 경호처에 총을 쏠 수 없느냐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이 관련 진술을 확보하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전 대통령 경호처 간부에게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경찰 특별수사단이 확보했습니다. 경호처 간부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총을 쏠 수 없냐고 물었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 답했다는 진술을 경호처 관계자에게서 확보한 겁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과 김 차장 측 변호인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차장 측 변호인은 윤 대통령의 지시도 김 차장의 답변도 사실과 다르다며 총기 사용 지시가 있었다는 경찰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당시 민노총 등 시위대가 관저로 올 수 있다는 내부 보고가 있어 경계 근무를 강화했을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 또한 윤 대통령은 오찬 자리에서 오히려 물리력을 사용하지 말고 마찰 없이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항변했습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검찰에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이를 반려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트럼프 2기의 시작을 알리는 미국 대통령 취임 이제 7시간 남았습니다. 40년 만에 실내에서 열리는 취임식엔 750명만 참석할 수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취임 전 축하 집회에서 트럼프 당선인 더 강한 미국을 선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주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And hopefully get a chance to see him participating in victory celebration. So we got here about 5 a.m. this mornin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 자축 집회가 열린 미국 워싱턴의 대형 실내 경기장 앞. 비와 우박이 번갈아 내리고 영하의 추운 날씨가 계속됐지만 이른 새벽부터 수만 명의 지지자들이 몰렸습니다. 현장에선 줄을 선 기자가 인파로 밀려날 정도로 붐볐지만 참가자들은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Big expectations. The sky's the limit. After the damage been done in the last 4 years, I think America's going to be great again. We're going to financially, we're going to be sound. Military, we're going to be sound. 행사장에선 트럼프가 자신의 상징곡인 빌리지 피플의 YMCA에 맞춰 춤을 추자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트럼프는 취임과 동시에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Tomorrow at noon, the curtain closes on 4 long years of American decline. Bringing it all back, once and for all. 특히 조 바이든 정부의 급진적이고 어리석은 행정명령을 모두 폐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에 열리는 취임식은 혹한 등을 이유로 40년 만에 실내인 미 의사당 로툰다홀에서 진행됩니다. 트럼프 측은 초청장 22만 장을 배포했는데 뉴욕타임즈는 로툰다홀 좌석수는 750석이 될 것이라며 참석이 상당수 제한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조현동 주미대사가 유일하게 의사당 내부에서 트럼프 취임식을 지켜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임식은 간소화됐지만 대통령 경호는 역대 가장 엄중합니다. 도심에서 약 48km에 달하는 경호용 펜스가 설치됐고 경찰과 주 방위군 등 약 3만 2천여 명이 경호에 동원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트럼프 당선인 임기 첫날은 독재를 하겠다고 공언해왔죠. 백악관에 입성하자마자 100여 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이로는 불법 이민자 추방이 유력합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전날 재집권 자축 집회에서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가장 공격적이고 광범위하게 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The border security measures I will outline in my inaugural address tomorrow will be the most aggressive, sweeping effort to restore our borders. 미국 현지에서는 이미 취임 첫날부터 범죄 경력 유무와 상관없이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뉴욕시가 난민보호소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는 루즈벨트 호텔 앞입니다. 이처럼 피난처 도시로 불리는 뉴욕은 시카고에 이어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의 표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 시민단체들은 벌써부터 반대 집회를 열고 이민자 보호 방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비공개 만찬에서 취임 후 곧 100개 가까운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는데 중국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고율 관세 정책도 첫 행정명령의 후보로 거론됩니다. 트럼프는 또 취임하자마자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 매각 시한을 늘리겠다고도 밝혔습니다. And as of today, TikTok is back. 조 바이든 정부가 미국의 사업권을 넘기지 않으면 서비스를 할 수 없게 하는 틱톡 금지법을 발효했는데 트럼프가 기간을 연장한 겁니다. 틱톡 측은 중단했던 서비스를 재개하며 공직을 해 트럼프를 당선인이 아닌 대통령으로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한국에 미칠 영향도 관심입니다. 트럼프의 외교안보 책사인 프레드 플라이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을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플라이츠는 트럼프가 급진주의에 유리한 발언을 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1기 정권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 현재 미국 보수 싱크탱크의 부소장으로 트럼프의 외교안보 책사로 유명합니다. 최근 비상계엄령 선언 등 한국 정치 상황을 언급한 그는 트럼프가 직접 개입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특정 세력에 도움되는 발언은 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치가 빨리 안정돼 동맹인 한국과 협력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My personal opinion is that he is not going to make comments that would play to the advantage of some of the far-left radicals that have been trying to oust President Yoon and undermine his presidency. 트럼프가 탄핵이 중단되면 윤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는 미 CBS 보도에 대해선 직접 듣지 못했다면서도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at Mr. Trump was eager to meet with President Yoon. I think their conservative philosophies are very similar. 플라이츠는 트럼프 2기 때도 한국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자주 등장할 것이라며 조 바이든 정부와 마찬가지로 한미일 협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봤습니다. But the Camp David agreement, I think, was a significant achievement. And it's the kind of thing that Trump would have done if he was in office. Now,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으로 보는 등 트럼프의 대북 기조 변경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최종 결정이 된 것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에게 보낸 걸로 보이는 신년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용기 100배해 싸우란 내용이었는데 북한군 사상자는 3천여 명에 이릅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얼룩진 종이에 파란색 손글씨로 한글이 적혀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북한군 소지품에서 발견된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편지로 추정되는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편지에는 동무들의 헌신과 노고에 무슨 말을 골라 격려하고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모두가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오기를 계속 빌고 또 빌고 있다면서도 부과된 군사 임무를 승리적으로 결속하는 그날까지 더욱 용기백배하여 싸워주길 바란다고 적혀 있습니다. 메시지 작성일은 지난해 12월 31일로 파병 장병들에 대한 김 위원장의 신년 격려 메시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직접 썼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친필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과거 공개된 김정은의 필체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필체는 아닙니다. 김정은의 필체는 위로 한 30도 정도로 올라가게 쓰면서 이자 밑에다가 미음자를 뒤쪽으로 붙이는 형식으로 그렇게 쓰거든요. 워싱턴 포스트도 지휘관이 김정은의 메시지를 소리내 읽고 누군가 받아 적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독감의 폐렴까지 겹치면서 전국 화장장이 포화 상태입니다. 4일장, 5일장은 기본이고 집에 시신을 모셨다가 화장하는 일까지 있습니다. 정부가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최근 95세 아버지를 폐렴으로 떠나보낸 이정희 씨는 화장 일정을 잡지 못해 어쩔 수 없이 4일장을 했습니다. 사체만 안치를 해놨다가 그 다음 날 오전 12시 넘어서 장례식장이 비어갖고 그 다음 날 와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4일장이 되더라고요. 늦은 오후에야 화장을 진행해 유골함 안치는 내일로 미뤘습니다. 피곤하죠. 오늘 유골을 못 모셨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그리고 선영에다 모시기로 해가지고. 대전의 화장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4일 5일장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비슷한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도 이 업종에 저 한 18년 정도 있는데 저도 지금 감을 못 잡겠어요. 지난 17일 기준 전국 평균 3일 내 화장률은 41%로 1월 첫째 주 73%에서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화장시설이 한 곳밖에 없는 부산과 대구는 3일 내 화장률이 한 자릿수입니다. 업계에서는 계절적 요인과 더불어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며 사망자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독감으로 인해서 지금 폐렴으로 노인분들이 많이 사망하고 계신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전국 지자체에 지난주 2차례 화장장 운영 확대를 요구하는 긴급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국 60곳 화장장 가운데 21곳은 화장 회차를 늘리는 등 확대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체 확대 운영도 가능하다며 이번 주말쯤 포화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 5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23일 선고를 내립니다. 8인 체제에서 나오는 첫 심판인데 인용되면 파면,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합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오는 23일로 확정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탄핵 사건의 선고 기일이 2025년 1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로 지정되었습니다. 국회가 이 위원장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5달 만입니다.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은 KBS와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해 논란이 됐습니다. 법정 인원인 5인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입니다. 당시 이 위원장은 탄핵 사유가 부적절하다며 맞섰습니다. 한시와 비헌법재판소에서 가든 부든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하지만 국회가 지난해 10월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을 선출하지 않아 선고는 지연돼 왔습니다. 이후 지난달 2명의 재판관이 새로 취임하면서 심판이 가능해진 겁니다. 8인 체제 헌재 아래 첫 심판 선고입니다.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방통위는 1인 체제로 운영돼 왔습니다. 회의를 열거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서 지상파 제어가 심사 등 안건은 자연스레 보류됐습니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한다면 이 위원장은 170여일 만에 직무에 복귀합니다. 하지만 2인 체제 적법성 논란은 또다시 불거질 수 있어 안건 의결은 늦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야당 대표였다면 누가요? 대통령이요? 네, 맞습니다. 여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였다면 구속되지 않았을 거란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이 관문을 통과했어야만 한다는 거죠.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이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신분이 만약에 국회의원이었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어야지 가능했던 건데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죠.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죠. 네, 반면 대통령은 이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내란죄와 외환죄는 바로 구속될 수 있거든요. 이 대통령이 회기 중에 이 구속되지 않는 국회의원보다 못하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거죠. 근데 사실 이재명 대표는 2년 전에 이 불체포 특권 벽이 무너졌는데 판사가 기각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요. 여권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는데요. 당시 영장 담당 판사의 이 대표 영장 기각 사유가 정당의 현직 대표라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영장 심사한 판사는 구속 사유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이 한 줄이었거든요. 왜 현직 대통령은 가만해두지 않느냐는 겁니다. 물론 야당은 이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야당 대표로서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리였는데 대통령한테 대입하면 영장을 발부할 수가 없지요. 교통신호 위반죄와 살인죄보다 더 큰 차이가 있는 죄를 비교하고 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화려한 1주년, 요즘 시끄러운 개혁신당 이야기네요. 네, 개혁신당 1년 전 바로 오늘 출범했습니다. 이 총선에서 의석도 차지했고 축하받아야 할 1주년. 최근 내홍에 다른 의미로 화려한 1주년을 맞았습니다. 저희 좀 들어갈게요. 아니 잠깐만. 보고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저 소리가 뭐길래요? 네, 바로 당비를 내는 으뜸 당원들이 당원 소환제를 요청한 서류인데요. 일정 비율 넘는 서명을 받으면 당대표 파면 투표를 실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인 허은하 대표를 파면하겠다고 이제 당원들이 나선 그런 모양새니까 대표 측이 막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허 대표 측은요, 이 절차상의 문제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증거인멸! 접수를 아직 안 했잖아. 증거인멸! 입 닫아! 너기 뭐 누구 실력 안 돼? 증거인멸입니다. 대변인 내려놔. 이게 왜 증거인멸이야? 혼내지 마! 이거! 혼내지 마! 무조건 권하잖아. 119 불러. 119 불러! 나도 다쳤어! 오, 살벌하네요.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믿고 습격했다? 뭡니까? 네, 야권에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제명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난입의 도화선이 윤상현 의원이었다는 겁니다.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 그래서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고요. 본방이 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네, 문자는 뭐예요? 네, 저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이 윤상현 의원이 법원 담을 넘었다가 잡혔던 이들이 곧 석방될 거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이런 걸 보고 그러니까 쉽게 난입을 했던 것 아니냐, 야당은 그렇게 보는군요. 네, 이 윤 의원의 전화번호로 통화를 한 기록도 올라왔는데요. 경찰서에 있다고 지지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윤 의원이 서장과 통화를 했고 보내준다고 했다고 답을 한 겁니다. 오늘 행안위에서도 이 질문 나왔는데요. 관할 수장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답니다. 윤상현 의원님이시라고 하면서 서부지법 연행된 분들이 있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강남 수장이 절차 준수해서 조치하겠다 답변하고 끊었답니다. 훈방 얘기는 없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도화선은 내가 아니라 대통령 구속의 성난 민심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용납될 수 없죠. 격앙된 지지자들에게 불씨가 될 수도 있는 말이라면 애초에 하지 않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의원이라고 전화한 것도 좀 부적절해 보이네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K-뷰티에 빠져들고 있죠. 하지만 유독 국산 향수만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현장 카메라 광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분 좋은 향기로 사랑받는 향수 브랜드 많죠.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향도 개발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향수 경쟁력은 어디까지 왔는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한 백화점의 프리미엄 향수 매장입니다.
고가에도 손님이 끊이지 않습니다. 50ml랑 100ml 두 가지 나오고 50만 원, 71만 5천 원이에요. 이 백화점 향수 매장은 21곳. 단 한 곳을 제외하면 모두 외국 브랜드입니다. 젊은 층이 많이 찾는 골목에 국산 향수 매장을 가보니 외국 브랜드 향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홍보합니다. 이거를 모티브로 만든 향이 맞아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한국 향수의 설 자리가 좁은 이유는 향기를 좌우하는 향료 수급 때문입니다. 들어가는 향료 값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연구소에서 직접 랩에서 인하우스라고 하는데 직접 다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장미향을 만든다면 외국 브랜드는 장미 수백 송이에서 향을 추출해 한 병에 담고 우리나라는 장미 에센스를 사용하는 식입니다. 좋은 향료를 쓰면 가격이 올라가기 마련인데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국내 브랜드 입장에서는 모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좋은 원료를 썼고 뭔가를 했어요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에이 거짓말, 그걸 어떻게 믿어? 약간 이런 시선도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지난해 국내 향수 시장 규모는 총 1조 585억 원, 이 중 90% 이상이 외국 브랜드였습니다. 그런 향수를 쓰게 되면 잔향이 굉장히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뿌리면 밖에 이제 한번 갔다가 집에 오면 잔향이 확 느껴질 만큼. 국내에서는 전문 조향 인력을 키우기도 어려운 구조입니다. 조향 전문 학교가 있는 프랑스 등 외국과 달리 국가 자격증이 없습니다. 5일이면 민간 조향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데 쉽게 딸 수 있는 만큼 전문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숙성만으로 가능하시고요. 기본 회차가 10회차예요. 그거를 하루에 이제 2회차씩 나가고 2주에 한 번 수업이 있어요.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린 K-뷰티처럼 K-향수 시장 확대를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장 카메라 광민경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본 도심 전경입니다. 힙뿌연 먼지에 갇혀 있는데요. 가시거리는 평소의 5분의 1로 올겨울 첫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한반도에 대기 정체로 먼지가 머물러 있는 데다 편서풍을 타고 계속 유입되면서 먼지가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는 주 후반까지 기승을 부릴 걸로 보입니다. 내일은 공기질이 더 나빠집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나쁨 단계, 수도권과 충청, 경북은 매우 나쁨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영하 1도, 안동 영하 6도가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은 대구 영하 2도, 부산은 2도가 예상됩니다. 먼지의 안개까지 더해지며 가시거리는 200m도 안 될 전망입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지만 이번 주 내내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법치주의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원 난입에 이어 이번엔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 국회와 언론사를 테러하겠다는 글이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증오와 폭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법치만이 유일한 해법.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